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빅데이터 강자 전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자의 강자 저는 오윤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까지 저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힘을 내요. 힘을 내. 힘내고 있어요 지금요. 자, 너무 힘이 넘쳐서 그게 오늘 문제예요. 마지막인 거 아시죠? 그래요? 자, 오늘 힘내서 달려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다루고 싶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 저희가 풀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찌 보면 좀 거창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왜 이럴까? 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권력의 시녀로 전략하면 어둠 속에서 살 것이라고 고 김수환 추기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민은 빛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꼭 한번 짚고 싶었던 이 문제, 한국 언론의 현실과 한계 그리고 과제는 뭔지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국 언론사에서 한 획을 그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을 두 분입니다. 먼저 KBS 1라디오 최강시사의 최경영 KBS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입니다. 아니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거물급이 급이 나오시다니 왜 지금까지 안 나오셨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언론이. 네. 또 사심이 드러나죠. 예. 네. 어떻게 자우리가 나왔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 기자님. 그리고 진짜 보수, 진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주 뵙네요. 마지막을 함께 하시네요. 아니 뭐 제가 나오자마자 이게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변 대표님 덕분에 아닐까 해서. 없어진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좀 불안하긴 했는데 어제 두 분은 서로 좀 아십니까? 처음 보세요? 인사도 처음 드립니다. 처음 뵙고 네. 그러네요. 말씀은 많이 들었고 네. 그랬었죠. 요즘 조회수에 아주 핫하신 아, 분입니다. 그렇지? 어딜 가시든 요즘 네.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자, 이 정말 한국 언론을 대표하는 두 분을 모시고 한국 언론 문제점을 한번 심도 있게 나눠 볼 예정인데, 네. 자 먼저 그럼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가지는 역할 굉장히 그 의미가 큰데 일단 원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기자님. 저는 이 질문들이 너무 거창한데요.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래요. 네네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지금 6년 정도 기자 생활했는데 지금은 언론을 그냥 정보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비스 산업. 서비스 산업. 그리고 정보 서비스 산업에 충실하는 것이 그나마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무슨 뭐 거창하게 무슨 진실 뭐 이런 거는 저는 틀렸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탐사보도 이런 거는 저는 뭐 탐사보도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관한 이제 뭐랄까 애정은 굉장히 큰데 네. 이제 큰 의미의 그 추루스라고 하는 어떤 진실 이거는 성경에서 왜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진실을 발견하기 힘드니까 성경에서까지 나온 것이고 그런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정보 서비스 산업으로서 충실해야 되는데 네.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는 게 한국 언론 산업이 그게 좀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를 제시를 한 다음에 판단은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라. 뭐 이런 말씀인가요? 해야 되는데 그 정보마저 진실한가 거짓인가 그렇죠. 이런 고민이 된다는 거죠. 네. 그 말씀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변 대표님은요? 야, 우리 최 기자님이 정말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현실이 맞아서 참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현실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최소한의 기본 정보 서비스조차도 이게 안 되니까 네. 그냥 그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저희 대본에는 저보고 이제 안티노선부터 포탈 쌓은 것까지 해라 그러는데 사실 그때부터 했던 게 너무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이 플랫폼이 다 흡수했던 문제들을 갖고 이제 싸워왔는데 네. 맞아요. 저 조선일보로 싸워왔고 포탈로 싸워왔는데 또 유튜브라는 또 이 무지막지한 또 하나의 그쵸. 나타나니까 야 지금까지 뭐 한 건가 이게 맞긴 맞는 건가 이 거대한 거를 좀 약간씩 분점하는 것이 저는 언론은 자유라고 봤는데 계속 나타나요. 싸우면은 또 더 큰 게 나타나고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달라진 게 뭐냐고 대본에 써 있어요. 네, 달라진 점점 거는 더 커지는 게 나와요. 점점 더 커진다. 센 놈이 온다. 네, 조선일보 포탈보다 더 큰 게 나타났어요 지금. 그 의미는 이제 진실이 좀 더 왜곡되는 거 많다는 거예요. 소수가 움직일 수 있는 극소수가
정말 절대 다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플랫폼들이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튜브는 그래도 좀 포탈보다는 좀 더 이제 그 채널의 자율성이 있긴 한데 네. 저도 직접 해보면은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예, 인기 영상 뜨는 거라는 것들이 저 네. 누구든지 안에서 유튜브 내부에서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일부 우려되고 이제 있습니다. 파워 유저, 파워 인플루언서가 이제 여론을 좌지우지한다. 이 아니, 말씀. 그게 아니고 이제 네. 유튜브 내부에 플랫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 예, 만약에 파워 인플루언서 한다면 그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포털하고 싸울 때도 포털의 뉴스 배치를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내부에서 슬슬 하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 유튜브도 사실 그런 거라는. 이 거창한 얘기를 1시간 내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죠. 네, 두 분에게 맡기면 됩니다. 네. 그 최경영 기자님도 탐사 저널리즘 센터 설립을 하시기도 했고 한국 언론 오독이라는 칼럼도 오래 쓰셨잖아요. 이달의 기자상 6회 타셨고 그다음에 삼성 언론상도 수상하셨고요. 평생을 어찌 보면 언론 문제에 집중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좀 그때와 지금 예전과 지금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근데 뭐 저도 좀 달라진 것 같고 언론에 대한 생각이 네. 언론 자체 위상도 달라진 것 같고 이런 뭐 인적 자원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95년도에 KBS 입사했는데 그때의 언론사를 바라보는 사회 풍경 7, 80년대 가령 가장 인기 있었던 동아일보에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금융사를 많이 들어가죠. 이른바 이제 스카이를 나온 사람들이 네. 네. 그런 것들 인적 자원, 그다음에 물적 자원 같은 경우도 지금 포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국만 가지고 있는 특히 희한한 게 우리는 구독료 중심의 어떤 언론사들이 별로 없잖아요. 없죠. 별로 없잖아요. KBS, EBS 정도. 예. 아니 여기는 이제 수신료를 가지고 네네. 운영이 되고 신문사들이 구독료 중심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꼭 그 홈페이지를 가서 또 클릭하는 수가 보통 한 50% 이상 됩니다. 뉴욕타임즈든 워싱턴 포스트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는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그쵸. 유입되는 인구가 7, 80%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거 완전히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클릭 장사가 아주 노골화되면서 20년 동안 이제 클릭 장사화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는 그 정권이나 권위주의나 독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언론이 힘들고 골치가 아팠다면 지금 상황은 언론인들이 스스로 제가 단적으로 딱 이거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포탈에 어떤 검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수익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네. 실제로 어떤 특정 업체의 임원, 그 특정 포털 업체 임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네. 그 검색어랄지 그 제휴 언론사에서 빠지게 된 언론사의 사장님이 네. 그 포털 업체의 옥상에 올라가서 분신하겠다, 뛰어내리겠다라고 아이고야. 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네. 그 정도로 절대적인 비즈니스인 거예요. 포털과 언론사.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못 들어가면 나 저 뛰어내릴래라고 할 정도로 그 비즈니스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냐를 일반 국민들은 모른다는 게 더 큰 그렇죠. 문제예요. 근데 언론평가 이제 그 심의를 하는 분들이 보통 그 언론사 주요 언론사의 국장급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한 20여 명 정도가 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심의를 하시죠. 그래서 근데 그 심의 과정도 또 정량적인 평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기사 수를 뭐 100개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사실은 복붙해 가지고 기사 수 쓰면 또 그거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점 그 쓰레기 같은 기사가 나오고 그 쓰레기 같은 기사로 100개 이상을 채운 뭐 몇 달 동안 채운 사람들이 그런 언론사가 이제 들어가고 네. 그런 언론사가 이제 들어가면서 클릭수 가지고 이제 계속 하면서 또 그게 또 포탈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네. 그 클릭수가 그쵸. 또 유인 효과가 되니까. 예.
뭐 그런 악순환이 지금 있었던 해결 거예요. 방법이 안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여기까지 예. 들었을 때. 또 돈이네요. 클릭이 돈이 되는 것이고. 근데 제가 이제 한 신문사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거기서 예. 이달에 뭐 기자상 같은 걸 뽑는데 예. 결국엔 보니까 포털에서 클릭 가장 많이 된 기사 그 쓴 언론, 사람. 그 언론사에서 예. 진실 탐사보도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상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데이터로 좀 하나를 가져와 본 게 영국 네. 옥스퍼드 대학교 부서 로이터 저널리즘 그 연구소가 각국의 뉴스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나라가 순위가 40입니다. 전체 조사 대상 46개 국가 중에서 이제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국민들이 보기에. 네. 그 1등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고 평균에 비해서도 한 12%포인트 좀 낮은 그런 상황이었고 선택적 뉴스 회피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그 정치나 코로나 바이러스 주제만 많이 다룬다. 그래서 그게 노출 빈도가 정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좀 보기 싫다라는 사람이 한 43% 정도 네. 됐고요. 그러니까 너무 쏠림 현상 이것도 약간 클릭 그 그죠. 장사하듯이 그 뉴스의 어떤 주제 자체도 좀 그렇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많았고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유튜브가 나온 이후에 사실은 그 안에서는 그 빅데이터 결과가 이 다른 문서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제 최경영 기자님 많이 아시겠지만 내가 선택해서 보는 채널에 특히나 이제 정치인 경우에는 거기서는 이제 긍정이 한 60-70%.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 사람을 응원한다든지 그 정치인에 대해서 좀 좋은 발언을 하는 것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지면이나 이제 TV로 오게 되면은 반대 현상이거든요. 한 70% 정도가 믿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가 이제 한쪽에 쏠림 현상을 좀 더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좀 환경에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우리 또 두 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 약간 민감한 질문을 한번 드려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최경영 기자님도 앉아 계시는데 요즘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이제 기자란 직업은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맞아요. 요즘은 기자님은 이제 기레기 등등등으로 이제 약간 비하하는 뭐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이런 기레기 현상은 왜 일어나고 그럼 정말 기자와 기레기는 어떤 차이가 있고 기준점은 뭘까요, 우리 최경영 기자님? 우리 변희재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먼저 네, 말씀을 네. 하시고 네, 제가 네, 네, 네. 예 말씀을 드릴게요. 기자와 기레기의 차이점은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흔히 말하는 언론 민주화의 영향이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기자들 기사 쓴 거를 즉각 검증하기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외신이다. 인터넷 시대 전에는 우리가 외신을 일반 독자들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외신 가지고 장난 많이 칠 때 별로 안 걸렸는데 요즘엔 뭐 바로 다 넘어가서 봐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의 사실은 이 오보가 너무 많이 잡혀요. 예, 뭐 정치 뉴스, 국제 뉴스, 연예 뉴스까지도 댓글로 잡히잖아요. 딱 기사를 보는데 꽤 좀 실력 있는 사람이 댓글로 야 이거 틀리지 않았냐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의미에서 기자의 권위가 좀 무너진 게 하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따지면은 그러니까 기자가 잘못하는 게 바로바로 잡히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자 그럼 그로 해 가지고 기자들이 이게 더 각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밖에서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자가? 근데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느낌은. 기자들이 예, 기자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 서면은 야 이제 똑바로져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하향 평준화가 되고 아예 포기하게 되는 아예 그냥 차라리 기라기로 살자 끝까지 예. 그리고 또 언론계 자체 비즈니스가 아까 저 포탈 말씀하셨는데 포탈 유튜버 이렇게 이제 대형 이제 이 플랫폼에 먹히니까 네. 수익 구조가 이제 굉장히 악화됐어요 언론사가. 그러니까 기사 열심히 이 노력해서 쓴 기사가 수익이 안 가다 주니까 제끼고 그냥 언론사 이제 경영 집자에서 기사 하루에 20개나 써 30개나 써 이러면서 전혀 이 기사를 모니터링해가지고 이 독자들이 그에 대해서 기사의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멈추는 그냥 아예 그냥 난 기레기라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녹음하는 이날 기점으로 봐가지고 어느 한 언론사에서 이 네. 나토라는 그 영어 스펠링을
오타를 낸 거예요. 아, 네. NATA라고 NATA. NATO인데 네. 근데 나타. 모든 언론사가 그걸 다 그냥 받았어요. 카피 페이스트를 한 거예요. 다 진짜요? 나타로 나타났어요 지금. 진짜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의 기사 그냥 뽀뽀됐구나. 카피해 온다는 게 스스로 증명이 된 저 거예요. 참고로 하나 지금 나토 관련해서 오보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네. 저 일본의 기시다 총리 부인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안 왔죠. 안 왔죠. 근데 몇 군데가 왔다고 쓰니까 다 써요. 왔다고. 그래서 심지어 김건희 여사와 단독 회담을 준비한다. 막 안 왔거든요. 아, 오지도 않았는데. 안 왔는데 단독 회담을 한다고 막 기사가 막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게 카피한 거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어머. 지금 저희도 이제 미디어 측을 미디어 워치하는데 우리 일본 언론을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어. 한국 언론 보고 쓸 수가 없어. 아, 그럼 그 언론사는 데스크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검증하고 이게 확실한지 팩트인지 체크하는 그런 검증 절차가 없습니까? 아니, 그런 근데 제 언론사는? 생각에는 아까 말한 대로 방금 지금 네. 변희재 대표가 말한 것처럼 하루에 네. 30개, 40개 쓰는 게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서 기자들한테 물어봐서 나온 통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30개, 40개를 기사를 쓴다는 거는 어떤 검증이나 전화 한 통화도 하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8시간을 근무를 한다고 보면 어떻게 30개의 기사를 씁니까? 우리가 요새 넷플릭스에 요새 보셨어요? 애나 만들기라고. 아, 애나 만들기. 있죠, 그렇죠. 예. 아주 재밌는 거가 있는데. 보실 네. 시간이 있으세요, 기자님? 근데 거기에 무슨 맨하탄 매거진이라는 잡지사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무슨 뭐 월스트리트저널 관련된 뭔 기사를 써봐라라고 해서 2주를 줘요. 네. 통상적으로 한 2주 주나 봐요. 근데 애나 만들기 같은 경우는 그 기사 쓰는데 한 서너 달, 나중에 보니까 한 6개월, 1년 정도 걸리잖아요. 쭉 기사를 쓰잖아요. 그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대형 기사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책도 쓰고 그러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보통의 과정이거든요. 미국의 공영 라디오인 NPR 같은 경우도 새로 사장이 취임해가지고 한 달에 기자들이 보통 이제 기사를 2개 내지 3개를 쓰니까 기사 쓰는 게 너무 적다. 근데 보통 한 15분에서 30분짜리니까 굉장히 긴 기사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사를 좀 더 많이 쓰라고 하는데 난리가 나는 거지. 깊이 있는 기사를 한 달에 2개 쓰기가 힘든데 한 달에 그럼 몇 개 쓰라는 이야기냐. 우리랑 완전히 근무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렇네요. 노동 조건이. 너무 근데 달라요. 하루에 30개, 40개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제대로 된 기사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제 외신 번역된 들어온 것을 이제 보도되는 거 보면 분명히 이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원문 찾아보면 이 오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SNS에 가끔씩 올리거든요. 그럼 기자님이 전화를 하세요. 제발 내려달라고. 아, 창피하니까? 그럼 처음부터 창피하니까. 제대로 쓰시던지. 예전에 foaming line 뭐 at gas station 뭐 이런 거를 어떤 한 언론사에서 지금 뭐 이 파이프라인이 건설됐다 뭐 이렇게 뭐 번역을 했는데 네. foaming line은 그게 아니라 줄 서다거든요. 아, 전혀 다른 의미. 이게 너무 속도주의자인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사실은 초반에 이제 유입이 많이 돼야 이제 그걸 밀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뭔가 터졌을 때 가장 빨리 쓴 사람 뭐 이렇게 돼야지 초반에 이제 이 사람들이 보는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보가 한번 나오면은 네. 이게 수정이 안 되고 연쇄 오보가 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연쇄 오보가 나게 되죠. 의사나 변호사처럼 아니 변호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명의식을 가져야 기자도 사실은 탐사라든지 진실을 보도해야겠다 이런 그런 직업적인 윤리의식이 필요한 직업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멀어져 버리게 된 원리는 이런 나는 모르겠습니다. 최경영 기자님 좀 선배시고 어쨌든 공영방송 기자서 근데 제가 정말 묻고 싶은데 네. 제가 알고 있는 이른바 민간 언론사들 인터넷 신문이고 지면이고 최근에 제가 한 2, 3년 동안 만난 기자 중에서 저보다 약간 아래 애들 10년 정도 아래 네. 30대 초반 40대 후반까지 중반까지 정말 단 한 명도 네. 그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오. 그런 거를 뭐 만나서 이렇게 논의를 해본 적도 없고 고민한 적도 없고 실제 그래요. 내 현장에서 먹는 거는. 아니 그 아, 이유가 그래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거 아까 우리 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라이 모르겠다. 다 같이 기레기가 되자 이 분위기입니까? 공영방송 기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마지막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년대 중반에 들어온 사람들이 마지막 어떤 기자가 과거에는 동아일보 정말 잘 나갈 때, 경향신문 잘 나갈 때, 조선일보도 잘 나갈 때 있었죠. 그때 어떤 지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마지막 세대고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은 그래서 제발 제가 모두의 정보 서비스 산업이라도 직업인으로라도 제발 좀 충실히 해달라. 왜냐하면
정보라는 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본인이 확인도 안 하고 복부돼 가지고 그냥 내버리면 그거는 정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죠. 그리고 보도 자료를 그대로 그냥 낼 거면 아예 보도 자료를 만드는 홍보 파트로 가서 기업이든 관공서든 그쪽으로 가가지고 일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훨씬 더 창의적이고 기자는 그걸 또 다른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코테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다운페이에서 다 쓰잖아요. 네. 전부 다 제목이 다 그래요. 한국 언론만의 그것도 특징이거든요. 그래요. 제목으로 제목 장사를 하는데 그게 자기 말이 아니고 전부 정치인들 이야기예요. 맞아. 맞아. 그렇죠? 여든 야든 간에. 맞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그렇죠. 그 뉴스룸에서 100명 어떤 큰 언론사 같은 경우는 100명, 200명이 있는데 편집국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판단하기가 싫어. BBC 보세요. 뉴욕타임즈 보세요. CNN 보세요. 코테이션으로 돼 있는 게 적습니다. 특히 BBC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럼 기자의 어떤 이름을 걸고. 뉴스룸에서 이 사건에 관해서 정의를 아예 해버리는 거예요. 규정을 하는 거야. 야, 트럼프가 1월 6일 날에 국회의사당으로 차를 돌렸어. 이게 팩트까지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돌리려고 했어. 이거는 팩트가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 돌리려고 했다고 누가 했다. 코테이션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 그렇지. 근데 네. 코테이션만 다는 거는 자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면 국회의사당에서 그때 당시에 몹이죠. 그 대중들을 뭔가 부추기려고 했네. 요거를 판단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판단을 내려주는 직업이 기자라는 직업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죠. 근데 한국은 네. 그걸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권위주의 독재 이후에 정부 무서워서 안 해봤고 그 다음에는 상업주의 인터넷이 범람을 해버리고 상업주의 인터넷 범람을 하다가 보니 전문가들이 들어와 버렸네. SNS에.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증권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 그 사람들이 페북에 먹었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정보력과 그 사람들의 통찰력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외국 기자들처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아주 많은 취재원을 통해서 아까처럼 2주나 3개월 정도 시간을 걸려서 한 기사에 다양한 뷰가 그리고 많은 취재원이 나오는 그래서 보통의 기사도 한 6명, 7명이 나오거든요. 취재원이. 진짜요. 기사들을 보면 우리나라 기사를 보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취재원이 딱 한쪽이야. 그리고 다 베꼈어. 그리고 제목은 다 코테이션이야. 인용 보호를 돼. 그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런 기사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힘들다. 90% 정도가 이런 기사들이기 때문에 네. 바뀔 수가 없죠. 싸움 붙이기 기사. 맞아. 뭐 실례를 막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준석 징계 가지고 이준석과 윤핵관 싸우잖아요. 이준석한테 물어봐. 그렇지. 장재원한테 물어봐. 맞아요. 또 물어봐. 하루 종일 싸움 붙이는 기사 하는 거야. 계속 해가지고. 예. 사실 그게 제일 크리스도 없고 제일 쉽고 정치 기사 다 싸움 붙이는 기사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땐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 네. 기자님들에 대한 좀 보상이 사실은 내가 뭔가 일을 했을 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상이 무슨 보상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예전으로 치면 이제 연봉? 뭐 연봉도 있을 수 있고요. 기자라고 하는 어떤 사회의 어떤 존경심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내가 기자라고 하는 어떤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요즘에 일단 그게 없잖아요.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기자라는 타이틀 전 너무 쉽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방송국이나 신문사라 하면 언론고시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가 됐는데 요새는 포털에 그러니까 언론사라고 하는 거 신문사가 너무 많아요. 기생 매체라고도 부르는데 포털 기생 매체라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자가 된지 모르게 그냥 뽑아가지고 너 이거 써 하면 그냥 기자가 되니까. 이제 언론사 수가 8,000개, 9,000개, 10,000개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언론사가 만 개가 만 개 된대. 가까이 돼 버리니까. 네,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그 이제 오보와 가짜 뉴스는 다르잖아요. 그쵸. 오보는 정말 실수로 뭐 이 보도를 하는 거고 가짜 뉴스는 의도가 있는 거고. 그쵸. 이 가짜 뉴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변 대표님? 그거는 이제 유튜브 시대 들어오면서 이게 더 악화가 됐죠.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 시대에서 유튜브 시대 넘어갔다 그랬을 때 유튜브 시대에는
실시간으로 자기가 뱉은 거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걸 직접 자기 통장에 꽂히니까. 네. 근데 솔직히 가짜 허위 뉴스가 클릭수가 100배가 넘겠죠. 그쵸. 남 음해하고 비방하는 게. 자극적이니까. 예, 근데 거짓말인 줄 알아. 거짓말인 줄 아는데 까짓거 경찰 벌금 200만 원, 손배 500만 원 주더라도 그걸로 수천만 원, 수억을 벌어요. 실제. 이거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 그게 가짜 뉴스라는 게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돈을 벌고 까짓거 벌금 손배로 처리한다. 이게 지금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노이즈가 더 더 나면 돈을- 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예,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 증인을 최근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이 사건 증인 갔다 왔는데 네. 제가 판사한테 그래서 이거는 구속도 안 돼. 왜? 구속을 해봐야 구속된 사람이 있어. 근데 거기서 또 후원금을 걷어. 구속돼가지고. 아이고야. 네, 더 많이 벌어. 그래서 후원금. 이거는 징벌죄로 안 때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판사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내가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범죄 저지른 게 돈을 더 많이 벌고 구속되면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민사로 이건 때릴 수밖에 없겠다고 제가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구속되면 더 논란이 될 거니까 돈이 더 들어오니까. 더 들어오죠. 그 구속되기 바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 기사님은 이 가짜뉴스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가짜 뉴스 제가 가장 그 고민하는 그 한국 언론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가짜 뉴스, 이게 가짜 뉴스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써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거든요.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랄지 전혀 그 어떤 특정 매체에만 접근하시는 분들은 네. 거기에 이제 빠져 사시니까 저희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거죠. 가령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복지 정책이 좀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서 가령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단기 노인들의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는데 뭐 풀 뽑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게 15% 뭐 한 16, 7% 되죠.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뭘 드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 노인 빈곤율이 아주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게 모든 선진국은 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20년, 30년 터울로 보면 그렇겠죠. 경제 성장률이 늘어남에 따라서. 근데 이 빈곤 노인들한테 가령 일자리를 주는 거는 세금 펑펑이라고 했단 말이지. 네, 맞아요. 근데 보수 정부가 들어와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힘든 노인들한테 만약에 단기 일자리라도 안 주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뭘 먹고 삽니까?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정부 지금 우리가 경제 성장이 높아지고 뭐 하면서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계속 어떻게 하면 무조건 베네수엘라가 되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베네수엘라를 막을 수 있고 자유시장 경제가 되고 마치 뭐 복지 정책이 전혀 없이 뭔가 부동산 세금은 전혀 다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논의 구조를 완전히 전복시켜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저는 그냥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 뭐 복지 정책이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세금이 조금 대기업 세금이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왔다. 지금까지. 이제까지를 보면 그게 그렇게 막 나라가 망할 정도로. 근데 뭐랄까요? 그 주는 그 긴장감, 서스펜스가 마치 영화 극적인 것처럼 퍽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상당수의 국민들은 또 그걸 믿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정부도 급격하게 정부 정책을 특히 경제 정책은 확 바꾸고 이렇게는 지금 안 되는 구조예요. 네. 그렇겠죠. 한국이 처한 이 세계 경제 상황이. 근데 그거를 전부 무시하고 그냥 정치인들 입맛에 따라서 퍽. 네.
그 똑같은 팩트를 뭐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을 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그렇죠. 식으로. 가령 무슨 뭐 좌측을 비판한다면 뭐 마치 지금 당장 기본소득이 될 것처럼 퍽퍽 이거 아니고 그 경계선 안에서 굉장히 좀 어렵게 가는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언론이 충분히 그렇게 사력 있게 다 쓰고 있고 해외 언론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 정책이 그렇게 안 가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마치 쓰는 것처럼 정부만 바뀌면 뭐가 뭐 이렇게 될 것처럼 쓴단 말이죠. 근데 네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제 정책을 뭐 방향을 다 거짓말. 예를 들면 한 5도 정도 튼 건데 이게 마치 180도 그렇죠. 뒤집은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한다는 그럴 거죠.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네. 나라 망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진짜. 대부분의 그 독자나 뭐 시청자들은 그걸 또 믿는 경향이 또 있어요, 솔직히.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매일 뉴스를 들여다보지 않고 이 생업에 바쁘시다 보면 아니 왜냐면 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네. 신문, 포털, 아니면 TV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참 지금 내가 막 헤매는 거 같은 게 이런 얘기들이 제가 한 10몇 년 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자 세미나도 했었는데 오늘 최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바뀌고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수렁에 빠진 느낌이 자꾸 드니까 네. 단 하나도 개선된 게 없이 네. 점점 더 힘들어져요. 점점 힘들어져요. 예. 개선될 여지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자로서 그 기자로서의 프라이드나 이런 자존심 아니면 뭐 이런 거 지성인으로서의 뭐 의식이 있냐 해서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정답만 말씀드리면은 그게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회사의 비즈니스 문제도 있고 꽉 막혀 있는 거고 제가 단지 하나 이제 그랬을 때 유일한 방법은 이거겠다. 그러니까 아까 뭐 최 기자님 말씀한 대로 대한민국은 왜 구독료를 내는 독자들이 없고 다 포털에서 공짜로 보냐. 그래서 돈을 내서라도 볼만한 가치 있는 그런 언론사가 나오면은 될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사실은 유튜브에서 돈을 안 내도 되는데 돈 내고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누가 더 허위 사실을 많이 유포하냐 랭킹 순서대로 그 돈이나 클릭 수가 그렇게 가니까 이것까지도 안 되는 거야. 와, 내가 깜짝 놀랐어. 이것도 안 되는구나. 아니 그럼 지금 10년 동안 이 문제를 그 약간 해결책을 연구하셨는데 그럼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요즘엔 세미나도 안 열린 것 같아 이거 가지고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포털에서 유튜브 넘어간 시대에 참 많은 세미나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대안이 돈을 주고서라도 사볼 만한 매체가 나와야 된다. 그게 자랑스러운 매체가. 그게 대답이었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에 돈을 낸다니까. 유튜브에 공짜인데도. 네, 근데 네. 돈 들어가는 순서가 누가 더 허위사실 유포했냐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지금 유튜브 자체가. 그러면 해외 언론은 어떻게 해요? 비슷한 고민 좀 있을 것 같은데 언론 선진국들은 뭐 이런 가짜 뉴스나 이런 걸 제가 볼 땐 이 환경 자체가 똑같거든요. 유튜브나. 똑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 영향력이라는 측면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듣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극단적인 채널들을 믿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분들도 KBS에서 나왔어. KBS 9시 뉴스에서 나왔어. 또는 SBS에서 나왔어. 네. 이게 확인된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그 영향력의 심도라고 할까요? 이거 사실인가 보구나. 요거는 아직까지는 있다. 그런 영향력은 있다. 그래서 기성 매체들이 요 영향력은 그리고 사실 미국의 뭐 아까 NPR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NPR을 보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미국에 거의 없어요. 한 2% 들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예. 네.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정책을 펴나가고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그걸 또 듣는 사람들이 또 기자들이고 PD들이고 작가들이고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정보의 유통의 과정을 보면 지금 뭐 조선일보 있었던 이진동 기자 같은 경우에 저한테도 선배인데 뉴스버스라고 매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탐사 보도로 알려진 사람들이 팩트 취재를 잘하는 사람들이 뉴스버스 같은 걸 만들어서 뭘 했어요. 네.
뭘 했는데 조선일보에 있었던 분이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를 한 거지. 근데 야 발행인이 이진동이네 이러면 그때 그 기자들이 이건 파봐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거하고 네. 다른 어떤 여타 매체에서 그 유튜브에서 막 그냥 아무렇게나 떠드는 곳에서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뭐 이준석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그때 파봐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그 심도 깊이가 전혀 달라요.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믿음인 거죠. 일종의 영향력에 대한 영향력이고 믿음입니다. 신뢰성 부분이 이제 일정 네. 정도 그래도 제도권 매체에 대한 신뢰성의 차이는 있다는 거는 유튜브하고는 차이 있다는 네, 거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 제도권 언론과 지금 유튜브 언론, 그 SNS 언론은 말씀하셨는데 요즘 이게 유튜브 규제까지 나와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아까 우리 변 대표님이 한 10,000개 정도 되는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른바 듣보잡 같은 이런 그 채널을 보더라도 예전처럼 뭐 핸드폰으로 찍은 게 아니라 정말 하이 퀄리티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은 계속 그것만 보면 또 그런 비슷한 또 매체를 또 보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팩트로 믿어요. 네. 그래서 가끔씩 집안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말이 안 통하거든요. 맞아요. 봐라, 이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언론 아니 그런 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없는 건가요? 여기 아까 해외 언론하고 이제 가장 좀 큰 차이는 아까 저기는 짚었지만은 우린 포털에서 뉴스 사용 비율이 한 80% 90%가 되고 이제 해외는 네. 50% 이하여서 대부분 그 매체의 브랜드를 보고 들어가니까 그 브랜드 파워와 브랜드 가치를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해외 언론은.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근데 한국은 이제 딱 들어가서 뉴스를 보면은 SBS나 아까 뭐 KBS나 뒤섞여요. 인터넷 이 기성 매체나. 그러니까요. 그 실제로 이제 그걸 여론조사해 보면은 몰라요. 어떤 매체인지를. 네, 맞아요. 그냥 맞아. 네이버고 다음이지. 맞아. 제목 보고 예, 들어가는 무슨 매체인지를 거지. 모르고 네. 나는 보고 네이버에서 있는 봤어.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줄여야 된다. 포털에 유입되는 그 양을 줄이고 각자 사이트에서 관리해야지 브랜드 관리가 되는데 한데 모아놓으니까 이게 하향평준화가 돼요. 이게. 그럼 포털의 뉴스 라인은 없애면 됩니까? 저는 없으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언론 기능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사실 있어요. 뭐 예. 구글 같은 경우에 없잖아요. 없죠. 네, 예. 없죠. 아무것도 검색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따로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그런 마이 페이지 기능 빼고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댓글 같은 경우도 뉴욕 타임즈는 댓글 실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명으로 하는 이유에 관해서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너무나 무책임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극적인 기사에 자극적인 댓글이 꼭 따릅니다. 이거는 제가 맞아요. 미국 저널리즘 대학원에서 그 사이트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정치컴에서 주로 이런 실험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점잖게 기사를 쓰잖아요. 팩트 위주로. 그러면 댓글이 없거나 댓글이 점잖아요. 예. 근데 약간 뭐 코테이션을 달았건 뭐 어쨌든 간에 그 굉장히 좀 자유롭게 쓰면서 욕을 좀 달잖아요. 네. 그러면 댓글들이 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에 지금 호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게다가 실명이 아니고 익명이잖아요. 한국처럼. 네. 그러면 뭐 정신이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른바 방구석 여포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버리면 15살짜리가 그냥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실명이었을 때는 내가 이 말을 써도 될지 말아야 될지 진짜 고민할 것 같은데 아이디도 심지어 이렇게 별표로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정말 특히 첫 번째 다는 댓글이 나머지 분위기를 또 다 좌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단점보단 잘못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댓글 실명제를 실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민주주의가 우리가 자유가 너무나 고팠기 때문에 독재 정권하에서 자유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30년 동안 이 시스템을 이게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민주주의가 자유만큼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고 그 자율성이 특히 이제 언론사 같은 경우에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저하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기제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두 분 말씀 중에 그래도 좀 답이 나온 게 어쨌든 포털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 페이지 자체를 구글처럼 좀 안 보이게 하면 또 좀 진짜 좋을 것 같고. 저는 2005년도에요. 제가 포털에 뉴스 편집하고 해서 여론조사할 수 있는 기능을 없애자는 법안을 입법 청원을 했어요. 네. 저희 그 시민단체들 같이. 예. 근데 지금 이제 또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때는 제가 욕을 엄청 먹었는데 언론 네. 탄압한다고. 뭐 예? 예, 그때 엄청 먹. 근데 그래서 제가 안 치서 이제 쫓겨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다 이제 뭐 좌든 우든 포털 문제 얘기하고 있고. 유튜브 문제는 유튜브에게도 방송에 준하는 책임을 부여해야 돼요. 그 유튜브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거짓, 가짜, 허위로 막 퍼붓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이건 다 알려진 유튜브 있거든요. 네. 그거 왜 제재 안 합니까? 유튜브에서 돈벌이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대로 아니 멀쩡하게 잘 얘기하고 있는데 왜 조회수를 막 깎아버리는 유튜브가 있느냐. 그러면 그거를 언론사처럼 투명하게 해라. 유튜브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부여시켜야 됩니다. 유튜브에. 근데 유튜브 측에서 예전에 한번 그런 말 한 거 기억이 나는데 유튜브는 말 그대로 너 TV 네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 그렇지 우리는 언론사가 아니다. 자기들이 알고리즘으로 영상 띄웠다 줬다 다 하거든요. 그 편성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 그리고 자기 공간에서 막 정말 막 거짓말을 막 하고 있어. 그 공간에서. 그거 다 알아. 그거 없애야죠. 그거를. 이게 옛날에 포탈도 그랬어요. 포탈도 책임 부여한다 그러면 나는 언론사 아니다. 뭐 우리는 뭐 네티즌들이 원하는 거 한다. 지금 유튜브 똑같이 얘기하는데 결국 핵심은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걸 못 따라간다 그러면 못하게 막아버려야 돼요. 자, 또 다른 뜨거운 감자였었죠. 뭐죠? 종편이 생긴 지가 11년이 됐습니다. 오, 벌써요. 네. 뭐 대한 언론이다 해서 종편이 생겼는데 뭐 이때까지 뭐 공도 있었고 과도 있었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이 종편의 등장이 한국 언론 지형의 발전 요소였다고 보시나요? 일단 최 기자님. 아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언론 자유를 지향하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이유로 생겼고 지금까지 해온 어떤 보도들이 마음에 그렇게 뭐 수준이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종편이 생겨서 잘못됐다, 종편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는 인간의 우리가 왜 합리적 투자자 이론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투자를 할 때 자기 책임이라고 해서 합리적으로 정보를 선택해서 자기가 올바르게 판단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합리적 시장인 것이고 소비를 할 때도 그렇고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럼 유권자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정당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정보를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북유럽 같은 경우에 가령 언론 자유를 탄압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령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민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너무 구구 매체가 활발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가난한 극자 매체들이나 좌파 매체들을 조금 더 보조금을 주면서 프로모션을 한달지 그 정도가 언론 자유와 관련된 국가의 최대 한계치다. 네.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할 수 있으나 규제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좀 현역 언론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기가 종편이든 네. 뭐 공영방송사든 뭐든 간에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 뭐 이게 언론 자유 영역에서는 그래서 최대한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내부 정화를 하는 게 최고라고 보는 것이고요. 마치 돈이 정화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을까요? 내부 정화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뭐 예. 요즘은 고민스러운 네. 문제예요. 뭐 예. 종편 3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팩트니까 약간 이제 보수 성향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네, 그렇죠. 약간 진보 성향의 또 종편을 또 만들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만들든지. 네.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하게 하든지. 아니면 또 합리적인 뭐 중간에 뭐 어떤 중도 자유주의 매체들을 만들든지. 네. 그래서 또 활발하게 경쟁을 해서 그게 또 돈이 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면 그런 어떤 기반 조성, 언론 환경의 기반 조성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겠죠. 방송국 하나 만드는데 돈이 꽤 들어가가지고 돈이 없더라고요. 지금 사실 지금 지금 쪽이. 다 네. 굉장히 힘들어요. 종편이 생각보다. 그래요? 경영이 사실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있던 건데
종합 편성 그러니까 원래는 이 보도하고 교양이랑 예능 드라마가 균형을 잡혀야 되는데 사실 예능 드라마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못 하고 시사 만담, 이 솔직히 해서 어영 농객 불러다가 줄 세워가지고 막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장사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그걸 유튜브한테 뺏겼어요. 그렇죠. 그 시장을 네. 뺏겼어요. 돈 안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예능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능 뛰어들어서 드라마 예능은 사실 굉장히 풍성해진 것 같아요 종편 때문에. 네. 근데 당연히 문제는 종편사는 그걸 때문에 오히려 더 적자에 허덕이는 거죠. 그게. 제가 이거 하나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CNN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 케이블 채널이 등장해서 그 전에는 편성 시간이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알지만 한 10시간, 12시간밖에 안 됐어요. 지상파만 있을 때는. 또한 끝난 12시면 끝나잖아요. 아, 진짜요? 청소년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주무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80년대에 CNN이 등장을 하면서 24시간 채널. 24시간 채널이 네. 된 거예요. 24시간 채널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스튜디오가 제일 싸요. 싸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튜디오에서 패널 불러서 이야기하는 만담. 이 시스템이 제일 싸. 그죠. 제일 싸. 그렇죠. 제작비가 안 들어가니까 뭐 인건비. 종편에서 뭐 한 20만 원씩 주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종편 출연료가 너무 짜요. 예. 짜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을 굉장히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품질이 저하돼요. 뭐 아까 우리가 지금 데스크가 없냐, 왜 이런 기사가 나오냐. 근데 방송은 또 거기에다 제작까지 해야 된단 말이죠. 기사 쓰고 제작을 하려면 아무리 적게 걸려도 8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네. 하루짜리 네. 기사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비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투입 비용이 네. 당연히 그러면 그런 기사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제작된 리포트형 기사는 줄어들고 스튜디오가 커져요. 그러면 그렇게 싸게 해서 시청자가 들어오잖아요. 옆에 방송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더 세게 치고 나가겠죠. 옆에 방송사는 따라해요. 어, 그래 왜냐? 포맷을 되니까. 싸잖아. 아, 되니까. 그리고 보잖아.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한국도 똑같은 상황이 종편, YTN 심지어는 지상파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A 종편에 나왔던 그 시사평론가가 그렇지. 1시간 후엔 또 B 종편에 가 있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돌려받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문가들도 아무리 전문가라도 공부할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같은 소리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또 같은 기사가 생산이 되는 거야. 그 진중권이 뭐라 그랬다, 뭐라 그랬다, 뭐 이런 아니 식으로. 그러니까 그 패널 한 얘기 들어보니까 네. 자기도 이 그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패널로 네. 스튜디오 가면서 다른 종편을 보고 있대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구나. 다시 나가서 똑같이 얘기해야지. 이런 정보가 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두 분이 나와가지고 최경영 기자님이 했던 얘기를 변희재 대표님이 들었고서 그 다음 프로 가서는 이제 어디서 들은지 까먹고 그 얘기를 또 최경영 기자한테 반대로 하고 있더라. 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아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리고 그 종편 나가기 전에요. 이 위에 이 정치인하고 다 상의해서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정치권하고 상의해서 나가요. 정치 패널들은 네, 정치 패널들은 미리 다 작전 회의 짜고 나가요. 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다. 당연하죠. 오케이냐? 예. 그럼 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24시간 뉴스가 사실은 좀 너무 어렵네요. 제가 네. 생각할 때는 그리고 유튜브도 사실은 일부러 특히 선거 기간 때 막 뭐 늘리는 것 같잖아요. 계속 막 이렇게 하면서 라이브로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슈퍼챗 막 떨어지고. 종편 만담이 유튜버 때문에 깨졌어요. 네. 유튜브로 다 넘어갔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돈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이고 이게 편성이라는 아주 아킬레스 건이 있는 거예요. 방송사 같은 경우에. 근데 현업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이 편성 시간이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돼버리면 본인들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시간을 줘야 됩니다. 와, 근데 무조건 돈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콘텐츠는 절대 안 나와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거 듣다 보니까 결국엔 언론사가 먼저 앞장서서 이 환경을 바꾸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국민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가짜 뉴스 아니면 또 막 써낸 것들을 좀 골라낼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예.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화 되면 그나마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사가 망할 수가 있으니까. 아하. 우리나라는 80년대 권위주의 정권 이후에 기성 언론사들이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어요. 어. 종편 허가 그러네요. 해주고 예. 밥벌이는 계속 시켜줘요. 네. 예?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겁니까? 아까 8,000개 정도 그렇잖아요. 예, 예. 어떤 것은 포탈로 가서 기생을 하고 어떤 경우는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금 기성의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 신문사도 한 30% 정도 광고를 그쪽으로부터 받아가잖아요. 이런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럼 아까 이거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생하는 거예요. 근데 대마불사라고 해서 뭐 기존 언론들과 네. 메이저급 이 인터넷 언론이 그러면 안 망하는데 네. 이게 망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그 가장 바람직하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선택받는 매체,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선택받는 구독. 언론인 그런 식으로 살아남아야 좀 더 심도 깊고 좋은 언론사, 좋은 언론인들이 살아남지. 여기만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야. 여기만 걸러내야 된다. 걸러내는 시스템이 네. 있어야 돼요. 안 그리고 안 그렇고 그냥 다 살아? 그 역할을 시장이 해야 된다. 시장이 하는 수밖에 없죠. 누가 합니까? 언론 정부가 하면은 그거는 언론 탄압이 되는 거죠. TBS까지 통폐합할 수 있는 것도 예.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안 그래도 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악한 언론사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죠 이러면. 예. 그럴 수도 있지. 저비용으로 만든 언론사가 살아남기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럴 유튜브에서 그럴 수 구독 있지. 가장 많이 클릭되는 예, 그런 예, 것들. 그럴 수 있죠. 아, 어렵네요. 네. 암담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 얘기하면 이 얘기 한 줄 모르고 왔는데 정말 네. 암담한 주제 가지고 마지막 시간이라 모르고 사는 게 아니 근데 유튜브를 채널을 하고 저는 계시잖아요. 매일 느끼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본인도 거기에 좀 영향을 받으십니까? 암담하죠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 진짜 암담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 클릭이나 이런 거를 더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 예. 휴원화 스포츠 수익이 우리가 80등으로 바깥에 있는데 1등부터 10등까지 쫙 보면요 이거 답이 안 나와요. 아, 약간 유혹을 안 느끼세요? 아, 우리 누구 한번 치고 올라가고 싶은데 이렇게. 아 근데 뭐 미디어 칠하는데 원래부터 이제 언론 감시 매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못 하는데 우라가 터지는 거죠 그냥. 이럴 수가 있을까 우라가 터지죠. 네. 그럼 어쨌든 이제 그래도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네. 우리 언론이 권력 감시와 비판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 뭐 예. 하나씩만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저는 그 아까 처음에 모두의 성경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기본적으로 성악설을 믿으면 그 해결이 안 돼요. 뭐 이기적으로 돈을 추구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다 악순환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인간은 협동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올바른 걸 찾아내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선설을 저는 믿고 그렇다면 합리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면 합리적인 유권자가 못 될 이유가 어디 있나. 그렇죠. 합리적인 대중이 못 될 이유가 어디 있나. 그러면 그러면 합리적인 기자, 현명한 기자, 노력하는 기자가 못 될 이유가 어디 있나. 그러면 서로 간에 판별이 되지 않을까.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그동안에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좀 힘들지만. 네. 저는 최 기자님 같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예. 같이 좀 이렇게 동시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이거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고 연대해서 바꿔봐야 된다. 그냥 한 명 한 명씩이 아니라 동시에 그렇게 힘을 실어서 최근에 뮤지컬계에서도 막 목소리를 같이 동시에 내듯이 그럼 좀 힘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그런 것들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민들은요 너무 필요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개개인 국민들이 솔직히 하나로 연대하기가 좀 네. 이건 거의 힘들죠, 솔직히. 네. 그래서 맨날 똑같은 기사에 똑같은 이 언론 문제는 또 좌우에 정치 세력까지 겹쳐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해결하기 힘든 게 이게 다 이해관계를 막 정치적으로 따지니까.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 포탈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게 좀 모여진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에 달리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포탈은 언론 기능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유튜버는 방송차 사전하면 방송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정말 돈을 내고서라도 가치 있는 기사를 쓰는 언론사 하나가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 성공 모델이 없다 보니까 젊은 기자가 이제
없어.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내가 어떻게 언론을 하겠다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게 없으니까 이게 뭐 모델이 없으니까. 근데 아니 그런 탐사 보도 그 채널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여기 기자하시던 분이 나가서 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정치색을 씌워버린단 아까 말이에요. 그 이진동 기자 선생님 하셨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 유튜버들한테 치여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이게. 네. 그런 탐사 기사 하나 쓰려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 기사에 대해서.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농담 따먹기 하면 막 돈 들어오는데 누가 거기다 투자하냐 이거죠. 참 두 분 말씀 괜찮네 정말. 그 이 명품 내가 비싸더라도 내 돈 내고 내가 구독하고 볼 수 있는 이런 뭐라고 할까 오피니언 리더가 필요하네요. 하나라도 이제 매체가 그런 게 하나 또 성공하는 게 보여야지 누가 따라갈 텐데 따라가야 지금은 돼. 아무것도 안 네, 보이니까. 네, 국민들의 올바른 구독료의 선택 참고로 그 이제 당부드립니다. 그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도 저 유튜버가 허위 폭로하는 나도 그거 해볼까 더 그런 얘기 더 많은다니까. 네, 오늘 저희가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끝인사 듣고 싶었는데 시간상 마지막 인사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또 다시 만날 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세모단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